사부 14번째 글입니다. 14. 장엄한 절망. 1. 군기 제1막.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생메리 성당에서 2시가 울렸고 앙졸라와 콩부페르는 기병총을 손에 들고 큰 바리케이트의 끊긴 곳 옆에 가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장 멀고 가장 희미한 군대의 행진 소리마저도 포착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갑자기 그 음산한 고요 속에 생든이 거리에서 오는 듯한 명랑하고 젊고 쾌활한 목소리가 났고 달빛 아래라는 낡은 민요의 곡조로 수탉 울음소리 같은 말로 끝맺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또록또록하게 부르기 시작했다. 내 코가 눈물을 흘린다. 여복의 비조. 이 비조는 당시 프랑스의 원사입니다. 내 현병을 빌려주게. 그들에게 할 말이 있네. 푸른 외투에 군모선 암탉, 여기가 교회로다. 꼭 꼬꼬리꼬. 그들은 악수했다. 가브로시다 하고 앙졸라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알리는 거다 하고 콩부페르는 말했다.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쩍쩍한 거리의 고요를 깨뜨리더니 고개사가 합성 마차 위로 기어오르는 것보다도 더 날쌘 사람 하나가 보이고 가브로시가 몹시 헐레벌떡거리면서 바리케이드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말했다. 내 총 줘. 놈들이 오고 있어. 전격적인 전율이 바리케이드 전체에 흐르고 총을 찾는 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 단총을 줄까? 하고 앙졸라는 건달에게 말했다. 큰 총을 가질 테야 하고 가브로슈는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벨의 총을 집었다. 두 보초들이 철수하여 가브로슈와 거의 동시에 돌아왔었다. 그것은 거리의 끝에 있던 보초와 프티트 트리앙드리에 있던 파수꾼이었다. 프레쉐르 골목군의 파수꾼은 거의 초소에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다리와 시장 쪽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깃발 위에 던져지는 불빛의 반사로 겨우 보석 몇 개가 보이는 샹브르리 그리는 연기 속에 어렴풋이 열려있는 커다란 검은 형광 같은 모습을 반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제각기 전투태세를 취했었다. 앙졸라, 콩부페르, 쿠르페락, 보시에, 졸리, 바로엘 그리고 가브루시를 포함한 43명의 폭도들은 큰 바리케이트 안에서 무릎을 꿇고 보루 꼭대기와 같은 높이로 머리를 들고 총안처럼 포석들 위에 소총과 기병총의 총대들을 총 안에서처럼 포도로 향하게 하고 주의 깊게 말없이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6명은 폐의 지휘하에 코랭트 주점의 2층의 창들에서 진을 치고 총을 겨누고 있었다. 또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다. 그런 뒤 보조를 맞춘 묵직한 다수의 발소리가 생뢰 쪽에서 똑똑히 들려왔다. 그 발소리는 처음에는 희미하더니 이어 뚜렷해지고 다음에는 묵직하고 우렁차게 들리면서 정지도 없고 중단도 없이 조용하고 무시무시하게 계속되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기사의 석상의, 이 기사의 석상은 돈 주앙은 그가 죽인 기사의 석상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몰리에르의 돈 주앙을 볼 것,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기사의 석상의 소리이자 침묵이었으나 그 도로의 걸음에는 뭔지 알 수 없는 거대하고 다수인 것이 있어서 유령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군중이라는 생각을 환기시켜 주었다. 마치 무시무시한 군단의 석상이 걸어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 발걸음은 다가오고 또 다가오더니 멈춰섰다. 거리의 끝에 많은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저 안쪽으로 그 짙은 어둠 속에 그의 눈에 띄지도 않는 비늘들같이 가나다란 다수의 철사들만이 보일 뿐이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잠들려고 할 때의 몽롱함 속에서 닫힌 눈꺼풀 아래 보이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인광의 그물과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횃불의 먼 반사로 희미하게 비춰진 총금과 총대들이었다. 또 잠시 중단이 있었다. 마치 쌍방에서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벼랑간 그 어둠의 안쪽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만큼 더욱더 음산한 그리고 어둠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외쳤다. 누구냐? 그와 동시에 내리는 총들의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앙졸라가 떨리는 호기로운 말투로 대답했다. 프랑스 혁명이다. 쏘아! 하고 그 목소리는 말했다. 섬광이 거리의 모든 집 정면을 붉게 물들였다. 마치 용광로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가 닫히듯이.
무시무시한 총소리가 바리케이트를 향해 터졌다. 붉은 기가 넘어졌다. 일제사격이 하도 치열하고 하도 조밀하여 깃대를, 다시 말해서 합성마차의 앞채 끝을 분질렀다. 집들의 박공에 맞았다가 튀어나라온 총알들이 바리케이트 안으로 흘러들어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 최초의 일제사격은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공격은 맹렬하여 가장 대담한 자들에게도 다시 생각해 보게 할 정도였다. 상대방은 전부에서 적어도 일개 연대는 되는 것이 분명했다. 동무들 하고 구르페락은 소리쳤다. 화약을 허비하지 말자. 저들이 그리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응전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고 앙졸라는 말했다. 군기를 다시 세우자. 그는 바로 자기 발에 떨어진 기를 주었다. 바깥에서는 총을 쑤시는 꼬질대들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군대가 무기들을 재장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앙졸라가 말을 이었다. 여기에 누구 용기 있는 사람 없나? 누가 바리케이드의 깃발을 다시 꽂겠는가?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틀림없이 군대가 다시 총을 겨누고 있는 때에 바리케이드에 올라가는 건 그것은 오직 죽음일 뿐이다. 가장 용감한 자도 사지에 빠지는 건 주저한다. 앙졸라 자신도 몸이 떨렸다. 그는 되풀이했다. 아무도 안 나오나? 2. 군기 제2막. 사람들이 코랭트 주점에 도착하여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은 마베프 영감에게 별로 주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마베프 씨는 여전히 군중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술집 아래층에 들어가서 카운터 뒤에 앉았었다. 거기서 그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 속에 사라졌었다. 그는 더 이상 보지도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후르페락과 다른 사람들이 두세 번 그에게 다가가서 위험을 알리고 돌아가도록 권했으나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는 때에는 그의 입은 마치 누구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나 누가 그에게 말을 걸자마자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의 눈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되고 있었다. 바리케이트가 공격받기 몇 시간 전에 그가 취한 자세를 그는 바꾸지 않았었는데 그는 두 주먹을 두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구렁 속을 들여다보듯이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그를 그 자세에서 끌어낼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저마다 자기의 전투 위치를 취하러 갔었을 때 아래층 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기둥에 묶인 자베르와 군도를 빼들고 자베르를 지키고 있는 반도한 사람, 그리고 마베프 그 사람뿐이었다. 공격의 순간 총소리가 터졌을 때 육체적 충격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듯 그는 벌떡 일어나서 호를 건너서는데 앙졸라가 아무도 안 나오나 하고 되풀이한 순간 이 노인이 주점 입구에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그의 출현은 군중 속에 일종의 충격을 주었다.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저분은 투표자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사형에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저분은 투표자다. 국민의 의원이다. 민중의 대표자다. 10중 8구 그는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똑바로 앙졸라에게로 걸어가고 폭도들은 경건한 공포감으로 그의 앞에서 비켜서는데 그는 어리둥절하여 뒷걸음질치는 앙졸라한테서 깃발을 빼앗아가지고 아무도 감히 그를 제지하지도 돕지도 못한 사이에 이 팔순 노인은 머리를 건들거리고 확실한 걸음걸이로 바리케이트 안에 마련된 포석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도 엄청나고 하도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모자를 벗으라 라고 외쳤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그것은 무시무시했다. 그의 하얀 머리, 노시한 얼굴, 쭈글쭈글한 대머리의 커다란 이마, 움푹 들어간 눈, 놀란 듯한 해부러진 입, 붉은 깃발을 쳐들고 있는 늙은 팔, 이러한 것들이 어둠에서 불쑥 나타나 횃불의 붉은 빛 속에서 커져가고 있었는데 1793년의 유령이 공포의 깃발을 손에 들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보는 것 같았다. 그가 마지막 단위에 서 있을 때 이 건들거리는 무서운 망령이 보이지 않는 1200정의 소총 앞에 그 부서진 조각들이 더미 위에 서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보다도 더 강한 듯 우뚝 몸을 일으켰을 때 바리케이트는 온통 어둠 속에서 초자연적인 거대한 모습을 띄었다. 기적의 주위에서 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늙은이는 붉은 길을 흔들며 외쳤다. 혁명 만세, 공화국 만세, 박애 평등, 그리고 죽음. 기도를 서두르는 급한 신부의 중얼거림 같은 나직하고 재빠른 속삭임이 바리케이트에서 들렸다. 그것은 10중 8구
거리의 저쪽 끝에서 규정대로의 해상 경고를 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소리였으리라. 이어서 누구냐고 외쳤었던 그 똑같은 우렁찬 목소리가 외쳤다. 물러가라. 눈길은 정신창란의 침울한 광채로 빛나고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한 마베프 씨는 이마 위로 길을 쳐들고 되풀이했다. 공화국 만세! 쏴라! 하고 그 목소리는 말했다. 산탄 같은 두 번째 일제 사격이 바리케이트 위에 쏟아졌다. 늙은이는 무릎 위에서 구부러졌다가 다시 몸을 일으켰으나 길을 떨어뜨리고 뒤로 포석 위에 나동거려져서 널조각처럼 팔짱을 낀 채 뻗어버렸다. 그의 밑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 파리하고 어물한 그의 늙은 얼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이 자기 몸을 지키기를 잊어버리게까지 하는 그런 인간 이상의 감동이 폭도들을 사로잡아 그들은 존경과 공포에 찬 마음으로 시체에 다가갔다. 시역자들은, 이 시역자는 루이 16세를 사형에 처한 국민의회 의원들을 말합니다. 시역자들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야 하고 앙졸라는 말했다. 부르페락은 앙졸라의 귀에 몸을 구부리고 속삭였다. 이건 너에게만 하는 말인데 나는 모두 열기를 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노인은 시역자가 아니야. 내가 아는 분이어서 마베프 영감이라는 사람이야. 저분이 오늘 웬일로 저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참 착한 늙은이야. 저 얼굴을 보게나. 얼굴은 노인이고 마음은 브루투스야. 하고 앙졸라는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동지들이여, 이것은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보여준 모범이요. 우리는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분은 오셨소.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이분은 앞으로 나왔소. 이것은 늙어서 떠는 이들이 무서워서 떠는 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이 할아버지는 조국 앞에서 숭고하오. 이분은 장수와 장엄한 죽음을 가졌소. 이제 시신을 덮읍시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계시는 자기의 아버지를 지키듯이 이 돌아가신 노인을 지키고 이분이 우리들 가운데 계심으로 해서 이 바리케이드를 난공불락의 것으로 만듭시다. 어물하고 힘찬 찬성의 속삭임이 그 말에 뒤따라 일어났다. 앙졸라는 몸을 구부리고 늙은이의 머리를 들어올려 강인한 표정으로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그의 두 팔 사이를 떼어놓고 마치 그에게 아픔을 줄까봐 걱정하듯이 애정어린 조심성을 가지고 그 시신에 손을 대어 그의 옷을 벗기고 그 피 묻은 구멍들을 모두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깃발이요. 3. 가브르슈가 앙졸라의 단총을 받아들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마베프 영감의 시체 위에는 위슐루 과부덱의 기다란 금정 셔월이 덮였다. 6명의 사나이들이 총으로 들것을 만들어 그 위에 시체를 싣고 모두들 모자를 벗고 엄숙한 느린 걸음으로 주점 아래층 방의 크다란 탁자 위로 운반해 갔다. 이 사나이들은 현재 하고 있는 중대하고 신성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자기들이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시체가 여전히 태연부동하고 있는 자벨의 옆을 지날 때 앙졸라는 그 밀정에게 말했다. 너도 곧. 그동안 소년 가브로슈만은 홀로 부스를 떠나지 않고 망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살금살금 바리케이트로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벼랑간 그는 외쳤다. 경계하라. 쿠르페락, 앙졸라, 장 플루베르, 콩브페르, 졸리, 바우렐, 보시에 할 것 없이 모두들 떠들썩하게 술집에서 나왔다. 그러나 벌써 거의 때가 늦었다. 빽빽하게 번쩍거리는 총칼들이 바리케이트 위에 넘실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키가 큰 파리 경찰 대원들이 침입해 오고 있었는데 어떤 놈들은 합석 마차를 넘어오고 또 어떤 놈들은 바리케이트의 끊긴 곳으로 들어와서 후퇴하는 건달을 쫓았으나 그는 달아나지 않고 있었다. 위기 일발이었다. 홍수가 졌을 때 강물이 제방 높이까지 불어오르고 뚝 틈새기로 물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무서운 첫 순간이었다. 1초만 더 있었다면 바리케이트는 점령당해 버렸으리라. 바우렐은 맨 먼저 들어오는 경찰 대원에게 뛰어들어 기병총을 들이대고 단방에 죽였다. 두 번째의 경찰 대원은 바우렐을 총칼로 찔러 죽였다. 또 하나의 경찰 대원은 이미 구르페락을 쓰러뜨렸었는데 그는 나 살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모두들 중 가장 키가 큰 일종의 거인이 총칼을 내밀고 가브르슈를 향해 걸어왔다. 이 건달은 그의 작은 두 팔 안에 자벨의 엄청 큰 총을 안고서 용감하게 거인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다. 자베르가 그의 총에 탄환을 재어두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 대원은 깔깔 웃으며 총칼을 어린아이를 향해 쳐들었다. 그의 총칼이 가브르슈의 몸에 닿기 전에 총이 그 병사의 손에서 떨어졌는데
총알 하나가 날아와서 경찰 대원의 이마 한복판에 맞아 그는 뒤로 나둥거려졌다. 또 한 방의 탄환이 쿠르페락을 공격했던 다른 경찰 대원의 가슴 한복판에 명중하여 그를 포도 위에 내던졌다. 그것은 바리케이드 안에 막 들어온 마리우스였다. 4. 화약통. 마리우스는 여전히 몽데투르 거리의 모퉁이에 숨어서 전투의 처음 형세를 목격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그렇지만 10년의 부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그 신비로운 극도의 현기증을 오래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초미의 위급 앞에서, 그 서글픈 수수께끼 인 마베프시의 죽음 앞에서, 바오렐의 피살, 나 살려 하고 외치는 쿠르페라, 위협당하는 어린아이, 도와주어야 할 또는 원수를 갚아주어야 할 친구들 앞에서 일체의 주저는 사라져버렸고 두 자루의 권총을 손에 들고 그는 혼전 속에 뛰어들었었다. 첫 번째 발사로 그는 가브로시를 살려냈고 두 번째 발사로 쿠르페락을 구해냈던 것이다. 총소리와 총탄을 맞은 경찰 대원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공격자들은 보루로 기어 올라왔었고 그 꼭대기에는 이제 경찰 대원들과 전열병들, 교외의 국민병들이 총을 들고 상반신을 드러낸 채 때를 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이미 보루의 3분의 2 이상을 뒤덮고 있었으나 무슨 함정이 있을까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듯이 성벽 안으로 뛰어내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사자 굴속이라도 들여다보듯이 캄캄한 바리케이드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횃불 비춘 총칼들과 털모자, 불안하고 성인한 얼굴들의 상부만을 비추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더 이상 무기가 없었다. 그는 총알을 다 쏘아버린 피스톨을 내던져버렸다. 그에게 술집 아래층 방문 옆에 화약통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마리우스가 그쪽을 바라보면서 절반쯤 몸을 돌이킬 때 병사 하나가 그를 겨누었다. 그 병사가 마리우스를 겨냥하는 순간 하나의 손이 총구멍을 막았다. 그건 누군가가 뛰어든 것인데 비로드 바지를 입은 그 젊은 노동자였다. 총알이 나가고 그 손을 관통하고 또 아마 그 노동자도 관통했을 것이나 왜냐하면 그가 쓰러졌으니까. 그러나 마리우스를 맞히지는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연기 속에서 보였다기보다는 어렴풋이 비치었다. 아래층 방으로 들어가던 마리우스는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에게 향해진 그 총대와 그것을 막은 그 손은 어렴풋이 보았고 총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른아른하다가 이내 쓰러져 버려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 사람은 더욱더 많은 어두운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듯 아련히 느껴지고 모든 것은 구름이 되어버린다. 폭도들은 놀랐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집결했다. 앙졸라는 외쳤다. 기다려, 무턱대고 쏘지 마. 사실 그들은 처음 혼란스러웠을 때 서로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2층의 창이나 고미다락방으로 올라가 거기서 공격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장 과감한 자들은 앙졸라, 쿠르페락, 장 플루베르 그리고 콩부페르와 함께 대담하게 안쪽의 집들의 등을 기대고 몸을 드러내 놓은 채 바리케이드 꼭대기에 늘어서 있는 군인과 경찰 대원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혼전에 앞선 그 기이하고 불안한 음숙함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이루어졌다. 쌍방은 총뿌리를 서로 바짝 대고 겨누고 있었고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서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바야흐로 불똥이 터져 나오려 할 때 근무장을 목에 걸고, 이 근무장은 1881년 이전에 보병사관이 목에 걸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무장을 목에 걸고 커다란 견장을 단 장교 하나가 군도를 뽑아들고 말했다. 무기를 버리라. 쏘앗! 하고 앙졸라가 말했다. 양쪽에서 동시에 총성이 터졌고 모든 것이 연기 속에 사라졌다. 숨막히는 매운 연기, 그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과 부상한 자들이 가냘프고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운 없이 걷고 있었다. 연기가 사라진 뒤 보니 쌍방이 전투원들은 줄었으나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묵묵히 무기에 다시 탄환을 재고 있었다. 벼랑간 우레 같은 목소리가 외치는 것이 들렸다. 떠나라, 안 그러면 바리케이드를 폭파하겠다. 모두들 목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마리우스는 아래층 방에 들어가서 화약통을 집어들고 보루에 가득 찬 연기와 일종의 검은 안개를 이용하여 포석들을 둘러치고 횃불을 켜놓은 데까지 바리케이드를 따라서 슬그머니 걸어갔었다. 거기서 횃불을 뽑아들고 거기에 화약통을 놓고 포석들 더미를 통 밑으로 밀어붙이니 대부분의 화약통은 무섭게도 거의 뜻대로 밑바닥에 빠졌었는데 이 모든 것을 마리우스는 몸을 굽혔다가 다시 일으키는 시간 안에 했던 것이고 그러자 이제 모두가
국민병도, 경찰대원도, 장교도, 병졸도 모두들 바리케이트의 다른 쪽 끝에서 몸을 움츠리고 크게 놀라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포석들 위에 발을 놓고 횃불을 손에 들고 비장한 길심으로 밝아진 의기양양한 얼굴을 하고 부서진 화약통이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무더기 쪽으로 횃불의 불길을 기울이고 이렇게 무서운 고함을 질렀다. 떠나라. 안 그러면 바리케이트를 폭파하겠다. 그 팔순 노옹 뒤에 그 바리케이트 위에 서 있는 바리우스는 늙은 혁명상 뒤에 출연한 젊은 혁명상이었다. 바리케이트를 폭파한다 하고 한 상사가 말했다. 그리고 너 역시. 마리우스는 대답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러면서 그는 횃불을 화약통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나 바리케이트 위에는 벌써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공격자들은 사상자들을 버려두고 뒤죽박죽 질서 없이 거리의 끝쪽으로 퇴각하여 어둠 속에 다시 사라졌다. 앞을 다투는 괴주였다. 바리케이트는 해방되었다. 5. 장 플루베르의 시의 끝. 모두들 마리우스를 둘러쌌다. 쿠르페락은 그의 목을 얼싸안았다. 너가 왔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하고 콩구페르는 말했다. 꼭 알맞게 왔구나. 하고 보시에는 말했다. 너가 없었더라면 난 죽을 뻔했다. 하고 쿠르페락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저씨가 없었다면 나도 먹혀버렸을 거야. 하고 가브리우스도 덧붙였다. 마리우스는 물었다. 수령은 어디 있나? 수령은 너다. 하고 앙졸라가 말했다. 마리우스는 온종일 머릿속이 맹화 같았으나 지금은 회오리 바람 같았다. 그의 속에 있는 이 회오리 바람은 그의 밖에 있으면서 그를 휩쓸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이미 인생에서 엄청난 거리에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이 무시무시한 파밀에 와서 끝나는 기쁨과 사랑의 그 빛나는 두 달, 잃어버린 코제트, 이 바리케이트, 공화정을 위해 죽은 마베프시, 게다가 반도들의 수령이 된 자기 자신,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기괴한 악몽 같았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는 정신적으로 여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리우스는 아직 너무 조금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보다도 더 절박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나 얘기해야 하는 것, 그것은 뜻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한 편의 희곡을 보듯이 자기 자신의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의 생각이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 있었는지라 그는 자베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베르는 기둥에 묶인 채 바리케이트가 공격받는 동안 머리 하나 까딱 않고 순교자 같은 체념과 판관 같은 위험으로 자기 주위에 소용돌이 치는 반란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그를 보지도 않았다. 그러는 동안 공격자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이 거리의 끝에서 걷고 우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무슨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는 이 난공불락의 강면보를 다시 습격하기 전에 원병을 기다리고 있는지 감히 쳐들어오지는 않았다. 반도들은 파수꾼을 세워놓았었고 의학생이던 몇 사람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붕대와 약포를 위해 따로 남겨둔 두 개의 식탁과 마베프 영감의 시신이 누워있는 식탁을 제외하고는 식탁들을 술집 밖으로 던져 바리케이트에 덧붙여 놓았고 그 대신 아래층 방에는 위슐루 과부와 하녀들의 침대 매트를 갖다 놓고 그 매트들 위에 부상자들을 누워 놓았었다. 코랭트 주점에서는 이 가엾은 세 여인들이 어찌 되었는가는 아무도 몰랐다. 그렇지만 마침내 지하실에 숨어있는 그녀들을 다시 찾아냈다. 한 가지 비통한 감정이 해방된 바리케이트의 기쁨을 침울하게 해놓았다. 점호를 했다. 반도 한 명이 없었다. 그게 누구인가? 가장 소중한 사람 중의 하나, 가장 용감한 사람 중의 하나, 장 플루베르. 그를 부상자들 중에서 찾았으나 없었다. 전사자들 중에서 찾았으나 없었다. 그는 분명히 포로가 되어 있었다. 콩부페르가 앙졸라에게 말했다. 그들에게 우리 친구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의 경찰이 있다. 너는 이 밀정의 죽음에 집착하느냐? 그렇다. 앙졸라는 대답했다. 하지만 장 플루베르의 생명보다는 덜. 그렇다면 하고 콩부페르는 말을 이었다. 내가 지팡이에 손수건을 달고 군사로 가서 포로의 교환을 제의하겠다. 들어봐 하고 앙졸라는 콩부페르의 팔에 손을 놓으면서 말했다. 거리의 끝에서 어떤 의미 있는 무기의 딸까닥거리는 소리가 났다. 남자 목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프랑스 만세, 미래 만세. 그것이 플루베르의 목소리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불빛이 번득이고 총소리가 터졌다. 다시 괴괴해졌다. 놈들이 그를 죽였다 하고 콩부페르가 외쳤다.
앙졸라는 자베를 바라보고 말했다. 너의 친구들이 금방 너를 총살했다. 6. 삶의 고통 뒤에 죽음의 고통. 이상하게도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서는 바리케이트는 거의 언제나 정면에서 공격을 받으며 보통 공격자들은 매복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꼬불꼬불한 거리들에 빠져들까 무서워서 진지를 우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도들의 주위는 온통 큰 바리케이트 쪽에 쏠려 있었는데 분명히 이 바리케이트는 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점이었고 틀림없이 전투가 다시 시작될 곳이었다. 그렇지만 마리우스는 작은 바리케이트를 생각하고 거리로 갔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포석들 사이에서 간들거리고 있는 칸델라 불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몽데투르 골목길도 버티트 트리앙드리와 시뉴 거리의 갈림길도 모두 지죽은 듯 고요했다. 마리우스가 시차를 마치고 나올 때 어둠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마리우스 씨. 그는 몸을 떨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2시간 전에 풀림의 거리의 살문을 통해 자기를 불렀었던 목소리임을 그는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목소리가 지금은 더 이상 숨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리우스는 잘못 생각한 줄 알았고 자기 주변에서 서로 부딪히는 비상한 현실들에 자기의 생각으로 덧붙여진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케이트가 있는 뒤로 쑥 들어간 곳에서 나오려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 마리우스 씨 하고 그 목소리가 되풀이했다. 이번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똑똑히 들었다. 그는 둘러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 발 아래에요 하고 그 목소리는 말했다. 몸을 구부리고 보니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자기 쪽으로 기운 없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포도 위를 기고 있었다. 그에게 말을 던진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칸델라 불로 작업복과 찢어진 짙은 빛 비로도 바지, 맨발, 그리고 뭔지 피바다 비슷한 것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마리우스는 자기 쪽으로 들어올리고 자기에게 말하는 창백한 얼굴을 어렴풋이 보았다. 나를 알아보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에포닌이에요. 마리우스는 얼른 몸을 구부렸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소녀였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요? 거기서 뭘 하는 거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곤드라진 인간들도 퍼뜩 깨워주는 그런 말과 사건들이 있다. 마리우스는 소스라치듯 부르짖었다. 다쳤군요. 기다려. 내가 방으로 옮겨줄 테니 곧 치료해 줄 거요. 중상인가요? 어떻게 안아야 당신을 아프지 않게 하겠어요? 어디가 아프지요? 도와줘요. 원 세상에. 근데 여기는 뭐하러 왔어? 그러면서 그는 그녀의 밑으로 팔을 넣어 들어 올려 보려고 했다. 그녀를 들어 올리면서 그는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녀는 가냘픈 소리를 질렀다. 내가 아프게 했나요? 하고 마리우스는 물었다. 조금. 하지만 손에만 좀 닿았을 뿐인데? 그녀는 마리우스의 시선 쪽으로 손을 올렸는데 마리우스는 그의 손 한가운데에 시커먼 구멍 하나를 보았다. 아니 손이 어떻게 된 거요? 하고 그는 말했다. 뚫렸어요. 뚫렸어? 네. 뭘로? 총알로. 어쩌다가? 총 하나가 당신을 겨누던 걸 보셨어요? 예. 그리고 그 총구멍을 막은 손도. 그게 내 손이었어요. 마리우스는 소름이 끼쳤다. 왜 그런 짓을? 아이고 가엾으라. 하지만 다행이요. 그 정도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당신을 침대로 운반해 가게 해줘요. 곧 치료해 줄 테니 손 하나가 뚫렸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총알은 손을 뚫고 등으로 나갔어요. 여기서 나를 빼내가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당신이 외과 의사보다도 더 잘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지 말할게요. 내 옆에 이 돌 위에 앉으세요. 그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마리우스의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아이 좋아라. 참으로 좋아요. 나는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녀는 한참 잠잡고 있다가 애써 얼굴을 돌리고 마리우스를 바라보았다. 아시겠어요 마리우스 씨? 나는 당신이 그 정원에 들어가는 걸 언짢게 여겼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 집을 가르쳐 드린 건 나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결국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만 했을 거예요. 당신 같은 젊은 분은 그녀는 말을 끊었다. 그리고 아마 자기 마음속에 있었을 침울한 생각을 겨우 극복하고 침통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를 못생긴 여자라고 생각하셨지요, 네? 그녀는 계속했다. 아시겠어요? 당신은 다 틀렸어요. 이제 아무도 바리케이트에서 나가지 못해요.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어온 건 나예요. 당신은 곧 죽어요.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당신을 겨누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나는 그 총구리에 손을 놓았어요. 참 우습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먼저 죽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알을 맞았을 때 나는 여기로 기어왔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연행해 가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말했어요. 그분이 안 오시려나? 당신이 아신다면 나는 내 블라우스를 물어뜯으며 얼마나 괴로워했다고요.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당신 방에 들어가서 당신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던 날을, 그리고 가로수 길에서 날품팔이 여자들 옆에서 당신을 만났던 날을. 얼마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겠어요? 그다지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백수 5프랑입니다. 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돈은 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당신 돈은 주었나요? 당신은 부자도 아닌데 그 돈을 주우라고 말하는 걸 생각 못했어요. 햇빛이 좋아서 춥지도 않았어요. 생각나세요, 마리우스 씨? 나는 행복해. 누구나 다 곧 죽을 거예요. 그녀는 무분별하고 위중하고 비통해 보였다. 그녀의 찢어진 블라우스는 그녀의 벌거벗은 앞가슴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 뚫어진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구멍이 있어서 열린 통막에서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듯이 때때로 피가 줄줄 흘러나오곤 했다. 마리우스는 이 불쌍한 여인을 몹시 처근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야 하고 갑자기 그녀는 말했다. 이게 또 시작하네. 숨이 막혀. 그녀는 블라우스를 걸어 잡아다가 꼭 물었으며 그녀의 두 다리는 포도에서 굳어지고 있었다. 이때 소년 가브르시의 젊은 숙탁 소리가 바리케이트 안에 울렸다. 어린아이는 총에 탄환을 재기 위해 탁자 위에 올라가서 당시 매우 유행하던 노래를 흥겹게 부르고 있었다. 라파예트를 보면서 헌병은 되풀이하네. 달아나자, 달아나자, 달아나자. 에포니는 몸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런 뒤에 중얼거렸다. 그 애예요. 그리고 마리우스 쪽을 돌아보며 내 동생이 저기 있어요. 그 애가 나를 봐서는 안 돼요. 나를 책망할 테니까. 당신 동생이라고? 하고 마리우스는 물었는데 그는 더없이 괴롭고 슬픈 가슴 속에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테나르디의 집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당신 동생이라고? 저예요. 지금 노래하는 애? 네. 마리우스는 몸을 움직였다. 가지 마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건 이제 오래 안 갈 거예요. 그녀는 상반신을 거의 다 일으켰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딸꾹질로 끊기곤 했다. 간간히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말을 중단시켰다. 그녀는 자기 얼굴을 마리우스의 얼굴에 댈수록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하고 덧붙였다. 내 말 들으세요. 나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내 호주머니에 당신에게 줄 편지가 있어요. 어제부터예요. 우체통에 넣어달라는 걸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달하는 걸 나는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될 때 당신은 아마 나를 원망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나겠지요? 네, 저승에서 편지를 꺼내세요. 그녀는 구멍 뚫린 손으로 마리우스의 손을 경련적으로 잡았으나 더 이상 고통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리우스의 손을 자기 블라우스 호주머니에 넣었다. 마리우스는 과연 거기에 종이 한 장을 감지했다. 집으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마리우스는 편지를 집었다. 그녀는 만족과 동의를 표시했다. 이제 내게 주는 보상으로 한 가지 약속을. 그러고는 말을 멈추었다. 뭔데? 하고 마리우스는 물었다. 약속해 주세요. 약속하겠어요. 내가 죽거들랑 이마에 키스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나는 그걸 느낄 거예요. 그녀는 마리우스의 무릎 위에 다시 머리를 떨어뜨리고 눈을 감았다. 그는 이 가엾은 여자의 혼이 떠났다고 믿었다. 에포니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마리우스가 그녀가 영원히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 눈에는 죽음의 깊은 어둠이 나타나 있었으며 그녀는 벌써 저승에서 오는 것 같은 부드러운 의조로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또 말이에요, 마리우스 씨. 나는 당신을 좀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또다시 미소를 지어 보려고 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7. 거리의 척정에 능숙한 가브르슈. 마리우스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싸늘한 땀방울이 맺혀있는 그 창백한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코제트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불행한 영혼에 대한 다정한 추도 고별이었다. 그는 에포닌이 준 편지를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곧 거기에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다. 그는 어서 읽어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다.
사나이의 마음이란 을에 그러한 것이지만 불운한 소녀가 눈을 감자마자 마리우스는 그 쪽지를 펴볼 생각을 했다. 그는 그녀를 가만히 땅바닥에 내려놓고 떠났다. 그는 어쩐지 그 시체 앞에서 그 편지를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아래층 방의 촛불 옆으로 갔다. 그것은 여자들의 그 고운 마음씨로 접어서 봉한 작은 쪽지였다. 그 봉에는 여자의 필적으로 이렇게 씌어 있었다. 베르리 거리 16번지 쿠르페락시 댁 마리우스 퐁메르시 씨. 그는 봉을 뜯고 읽었다. 애인이여, 오 슬퍼라. 아버지는 우리가 곧 떠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옴머 아르메 거리 7번지에 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런던에 가 있을 거고요. 6월 4일 코제트. 그들의 연애는 하도 순진하여 마리우스는 코제트의 필적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까지의 경고는 몇 마디로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에포닌이 꾸민 짓이었다. 6월 3일 저녁 후 그녀는 두 가지의 생각을 품었었는데 필름의 거리의 집에 대한 자기 아버지와 불황당들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과 마리우스를 코제트에서 떼어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나가던 젊은 불황배 하나와 옷을 바꾸어 입었는데 불황배는 조화라고 여장을 하고 에포니는 남장을 했다. 연병장에서 장발장에게 이사하시오라는 그럴싸한 경고를 주었던 것은 그녀였다. 장발장은 과연 집으로 돌아와서 코제트에게 말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출발하여 투센과 함께 옴머 아르메 거리로 간다. 다음 주일에는 런던에 가 있을 것이다. 코제트는 이 뜻밖의 충격에 깜짝 놀라 부랴부랴 마리우스에게 두어 줄 적었다. 그러나 어떻게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것인가? 그녀는 혼자 외출하지 않았고 투생은 그런 심부름에 놀라 정령코 포슐러방 씨에게 편지를 보이리라. 그렇게 걱정하던 중 코제트는 살문을 통해 남장을 한 에포닌을 보았는데 에포닌은 이제는 끊임없이 정원 주위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코제트는 그 젊은 노동자를 불러 돈 5프랑과 편지를 건네주면서 이 편지를 곧 그 주소로 갖다 주세요 하고 말했다. 에포니는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이튿날인 6월 5일 그녀는 쿠르페락의 집에 가서 마리우스를 만나려고 했으나 그에게 편지를 건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투와 연정을 품은 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듯이 보기 위해서였다. 거기서 그녀는 마리우스를 또는 적어도 쿠르페락을 기다렸었는데 여전히 보기 위해서였다. 쿠르페락이 그녀에게 우리는 바리케이트에 간다고 말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나갔었다. 그녀가 다른 무엇에고 몸을 던졌을 것처럼 그 죽음에 몸을 던지고 마리우스도 거리로 밀어넣을 것. 그녀는 쿠르페락을 따라가 바리케이트를 구축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물론이지만 마리우스는 아무 통지도 못 받았고 편지는 자기가 가로챘고 그는 해가 지면 매일 저녁의 미래 장소로 가 있을 테니까 그녀는 풀림의 거리로 가서 거기서 마리우스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바리케이트에 가리라 싶어서 그의 친구들의 이름으로 그를 불러냈었다. 그녀는 마리우스가 코제트를 못 만났을 때의 절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놓고서 그녀는 상브르리 거리로 되돌아왔었다. 거기서 그 여자가 무엇을 했던가는 방금 본 바와 같다. 그녀는 자기의 죽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넣고 그이는 아무도 못 갖는다고 말하면서 죽는 저 질투하는 사람들의 그 비통한 기쁨을 느끼면서 죽어갔었던 것이다. 마리우스는 코제트의 편지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던가? 그는 일순간 이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떠난다. 아버지가 그녀를 영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결혼을 거부한다. 불행한 운명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마리우스 같은 몽상가들은 극도의 낙담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절망적인 각오가 나온다. 삶의 피로는 견딜 수 없고 죽음은 더 일찍 이루어진다. 그러자 그는 자기에게는 수행해야 할 두 가지 의무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코제트에게 자기의 죽음을 알리고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보내야겠다는 것과 에포닌의 동생이자 테나르디의 아들인 그 가엾은 어린아이를 닥쳐오는 촉박한 파멸에서 구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류 끼우개를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코제트에 대한 사랑의 수많은 생각들을 적어놓은 수첩이 들어있었던 바로 그 서류 끼우개였다. 그는 거기서 종이 한 장을 빼내어 연필로 이렇게 몇 줄을 썼다. 우리의 결혼은 불가능하였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요청했으나 그분은 거절하셨다. 나는 재산이 없고 너 역시 그렇다. 나는 너희 집에 달려갔는데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었다.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너는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지킨다. 나는 죽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이것을 읽을 때 나의 넋은 너희 곁에 가 있을 것이고 너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 편지를 봉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종이를 넷으로 접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주소를 썼다. 옴 아르메그리 7번지 포실루방 시대 코제트 포실루방 양. 편지를 접고 나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서류 끼우개를 꺼내어 그것을 열고 같은 연필로 그 첫 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마리우스 퐁메르시라는 사람이요. 나의 시체는 마레의 피유 디칼베르 거리 6번지에 거주하는 나의 할아버지 질 노르망시 댁에 가져갈 것. 그는 서류 끼우개를 다시 예복 호주머니에 넣고 나서 가브리슈를 불렀다. 어린애는 마리우스의 목소리를 듣고 기쁘고 충성스러운 얼굴빛을 하고 달려왔다. 나를 위해 뭘 좀 해주겠니? 뭐든지 하고 가브리슈는 말했다. 아니 정말 아저씨가 아니더라면 정말 나는 굳어버렸을 거야? 여기 편지가 있지? 이걸 집어라. 당장 바리케이트에서 나가. 이 말하니까 설명했습니다. 가브리슈는 불안해서 귀를 끓기 시작했다. 당장 바리케이트에서 나가 내일 아침 그것을 그 주소로 옴마 아르메그리 7번지의 포실르방 시대 코제트 양에게 전하거라. 용맹한 소년은 대답했다. 아, 좋아요. 하지만 그동안의 바리케이트는 함락되고 나는 거기에 있지도 않겠네. 바리케이트는 10중 8구 새벽에 밖에 공격받지 않을 것이고 내일 정오 전에는 함락되지 않을 거다. 공격군이 바리케이트에 새로 준 유해는 정말로 오래 끌고 있었다. 이러한 중단은 야간 전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 그 뒤에는 의뢰 한층 더 격렬한 공격이 따른다. 그럼 하고 가브리슈는 말했다. 그 편지 내일 아침에 갖다 주면 어때요? 너무 늦을 거다. 바리케이드는 10중 8구 포위되고 모든 거리들의 경비병이 있어서 너는 나가지 못할 거다. 지금 곧 가거라. 가브리슈는 아무것도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있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슬픈 듯이 귀를 긁으면서 갑자기 그는 거의 그 새 같은 거동으로 편지를 집었다. 좋아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몽데투르 골목길로 다름질쳐 갔다. 가비루스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마리우스가 반대할까 두려워서 그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 생각이란 이러했다. 지금 자정도 채 안 되었고 옴마 아르메그리는 멀지 않으니 즉시 편지를 갖다 주고 늦지 않게 돌아와 있으리라.